네, 지난 밤 사이에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그리스와 러시아 문제였는데 조금 희비가 엇갈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 김도원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가 금요일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설 명절이에요. 이제 다음 주는 못 보고 2주 뒤에 보겠네요. 그러네요. 네. 설에 뭐 어디 가시나요? 뭐 어디 안 갑니다. 또 일하시는 건 아니겠죠? 주말에는 잠깐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이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유럽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잖아요. 이번에 가장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EU 정상회담이 간밤에 종료가 됐습니다. 유럽의 한 50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어떻게 보면 큰 명제만을 다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러시아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 문제였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러시아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에 따라서 사실 지난 밤 사이에 뉴욕 증시는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어떤 결론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좋았습니다. 네. 잠정적인 휴전에 돌입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15일 자정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동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교전, 내전은 이제 종료된다. 잠정적인 휴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이러한 기대감에 상승 전환했고요. 무엇보다도 유럽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거진 7% 가까운 6.5% 정도 상승을 보였고 대부분의 그 유럽 지역의 주가들이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문제는 사실 EU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에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과 프랑스 이렇게 네 개국의 정상들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그 회담을 열었었는데요. 네. 이미 어느 정도 평화 협상에 대해서 가닥을 잡히는 트렌드가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이 도출했다 할 수 있겠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 명이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네. 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큰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기미에 가닥을 잡았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는 호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인플리케이션, 즉 시사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는 아무래도 유가의 반등, 즉 저점을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유럽 경기의 반등에 어느 정도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3월 달이 되면 ECB가 한 600억 유로씩 네. 돈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해결됨으로써 어느 정도 심리적인 반등과 그 저점은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했을 때는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들에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도 있지만 약간의 러시아의 제재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진 않았습니까? 그 부분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유가 네. 하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공급단에서의 원인도 있고 어떤 수요 측면에서도 원인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다라고도 저희가 보여집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했던 게 2013년 12월 초경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제재가 기여했던 게 3월 달과 5월 달입니다. 국제유가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6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네. 현재 한 50%가량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최근에 국제유가 하락을 견인하는 하나의 트리거였다는 점에서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회복, 진정 기미를 보임으로써 이런 유가의 저점 형성, 즉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형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 이슈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사실 그리스는 유로
유럽연합 그 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이전에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리스는 좀 기대할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미리 일찌감치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죠. 그렇죠. 네. 앞서 말씀한 것처럼 러시아는 좀 좋았다라고 네. 한다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여지는 좀 남겨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날 다시 한번 재무장관들이 만남으로써 그리스의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고 여지를 남겼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황을 쭉 지켜본다면 그리스 문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즉 장기화 속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키를 들고 있는 독일이 여전히 그리스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독일은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리스가 아닌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유로존 자체의 해체 수준 아니면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을 가장 염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리스에게 어느 정도 특혜를 준다면 그리스의 한 국가에 국한된 게 아니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리스 또한 시리자장이 이번에 압승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반구제금융, 즉 트로이카와의 협상에서 어떻게든 구제금융을 벗어나겠다는 입장. 구제금융을 벗어나면 좋은 건데 왜 이렇게 문제냐 하면 네. 구제금융 자체가 트로이카가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하는 조건 자체가 긴축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리자는 이런 긴축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고 더 이상 그리스 자체의 그 펀더멘탈이 살아날 기미를 안 보이자 우리는 긴축을 안 하겠다. 다시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흥하겠다는 측면을 네. 들어서면서 이 부분이 트로이카와 그리스의 마찰적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무탕감에 대한 입장은 양측이 좀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네. 있습니다. 영모 성당들을 연동시키는 법도 있고 해외 국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헤어컷을 한다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는 돈을 갚을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원하는 건 헤어컷이고요. 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이것을 알고 있지만 가장 그리스 국채의 포지션이 큰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액수 측면, 규모 측면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리스만의 혜택은 어느 정도 유로존의 특히 그 평등주의를 중요시하는 원칙주의를 중요시하는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 쪽에서도 예전에 다른 국가들은 채무탕감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해주냐 이런 입장도 펼쳤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유로존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전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빚을 못 갚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99년, 98년도에 결국은 한마디로 헤어컷을 단행했습니다. 네. 즉 빚을 졌던 나라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갚을 돈이 없어지면 헤어컷은 어떻게 보면 자명한 수리다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하지만 유로존에 속해 있는 그리스가 문제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적 이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U 정상회담에 50여 개국의 국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즉 그들 모두의 유로존의 탄생의 비하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들 모두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 자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이유 중 하나 유로존 둘레 안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스 문제는 국내 코스피에는 별로 좋을 점이 없겠죠. 네. 아무래도 심리적이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수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 문제를 생각할 때 시장 기대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불안감을 느끼고 있냐를 가장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리스 문제는 지난해부터 또한 더 거슬러 2012년부터 글로벌 경기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야기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했었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열어두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EU 정상회담이 종료 이후 그리스 문제가 지속적으로 상존하고 남게 되더라도 우리 증시에 그렇게 불안감을 여기시키기에는 좀 제한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다음 주 17일 날, 즉 설 연휴 전에 열려져 있는 국내 한은의 통화정책회의에서 네. 이런 그리스의 불안감이 시장이 생각했던 인하적인 베팅보다는 동결 쪽에 좀 더 가닥을 잡힐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시킬 소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국가들의 그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 금리 인하가 저희게 가능성이 지금 금리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은행 금리, 즉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 최저점입니다. 2%인데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드디어 1%대 금리를 볼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문제인데 이번 2월 달은 아닌 3월과 4월, 즉 2, 4분기에 한 번 정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여전히 그 환율 전쟁에 대해서 노출돼 있고 미국 금리 인상이 제가 볼 때는 6월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2, 4분기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까지 거래일수로 따지면 오늘을 제외한다면 이틀밖에 남지 않고 굉장히 짧은 거래일수가 남았는데 앞으로 남은 변수라든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 글로벌 변수 몇 가지 있으면 짚어주시죠. 변수는 크게 한 두 가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좋았는데 하나 좀 가려운 부분이 그리스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16일 23시 즉 11시 밤 11시에 이제 개최되는데요. EU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합니다. 과연 시장의 기대를 EU 재무장관들이 어떻게 결부시킬지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회의. 저는 금리 동결을 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동결에 많이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담과 그리고 금리가 어떻게 나올지 이 두 가지를 다음 주에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네투증권 김도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